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 시간입니다. 이거 네. 교수님이 직접 쓰셨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글은 아니고 이거 전에 이제 그 방송할 때 그 방송국에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사건 선정해서 원고 한번 작성해서 보내줬던 거 그 컴퓨터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그 제목도 있습니다. 증거. 네, 이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대전의 동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한 아파트에서요. 예. 아파트 경비원이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대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승용차에 40대 여성이 아마 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나 봐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2004년 12월 5일이에요. 2004년 12월 5일 새벽 3시. 새벽 03시경에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네. 그 아파트에 이제 경비원분이 이제 순찰을 도시잖아요, 이렇게. 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를 우연하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42세 된 문씨인데 그 여성분이 피를 흘리면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경찰에 바로 신고가 됐겠죠. 네. 예. 그때 그 보니까 현장에 예. 사실 증거물은 별로 없었대요. 예, 예. 근데 보다 보니까 그 흉기를 쌌었던 그 청테이프? 예, 예. 그 청테이프가 딱 있어서 이거면 범인 잡을 수 있겠다. 거기 지문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을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119 다 같이 출동을 해서 봤더니 여성 같은 경우에 흉기로 한 10번 정도 급소 같은 데를 찔려서 사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때 강력반, 그때는 반체제예요. 네. 강력팀이 아니고 강력반, 2004년도니까 강력반 한 5개 팀, 37명 정도가 그 전담팀을 37 구성을 했어요. 살인사건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찾은 거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범인이 흉기 손잡이를 청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남겨두고 간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청테이프 흉기를 감쌀 때 쓰는 그 테이프 안에 요만한 쪽지문 하나. 그거만 이제 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결국은 한 8년간 범인 못 잡았어요. 이거 지금 같으면 바로 잡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죠, 그죠? 그때 뭐 CCTV도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런데다가 뭐 쪽지문. 네. 근데 이 피해자분의 행적 같은 거 조사하다 보면 예. 분명히 같이 왔던 사람이나 예, 확인해 볼 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이제 그쪽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성격 자체를 경찰이 처음에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딱 그 벌써 어떤 종류의 그 범인상이 그려지잖아요. 10번 정도를 차에 있는 여성을 그 무자비하게 찔러서 살해하고 사라졌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뭐 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뭐 강도나 뭐 그런 사건 아니면 지인을 만나서 지인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많이 찔렀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10여 보통 회나. 연식범에 의한 뭐 원한이나 그렇죠. 네, 뭐 그런 살인을 많이 보죠. 그렇게 이제 아마 경찰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지인일 가능성이 있고 원한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잔인하게 찔른 걸로 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을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주차장에 집 앞에 주차장에 와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면 밖에 나가서 어디서 쭉 무슨 일을 하다가 거기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생한 장소가 거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당일날 행적을 전부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 아마 현장에 딱 갔을 때 피해자분한테서 아마 약간 술 냄새가 났을 술 것 냄새 같아요. 났습니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그러면 혼자 차를 타고 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대리운전이죠, 뭐. 아. 대리운전 아니겠어요? 아니면 범인 겸 지인.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수사를 해봤더니 예. 이 여성이 술을 마신 게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여성이 평소 그 영업집도 하고요, 네. 개인 사업도 하는 등 두 그러니까 가지를 맹렬 여성이에요. 네, 그 하는 직업을 갖고 일을 바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도 되게 많고 예. 술자리도 되게 많고. 술자리 많죠. 예.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먹고 예. 대리 기사를 불러서 여기 집까지 온 게 확인이 됐었어요. 예, 그거를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여성분이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하고 사업상 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끝난 시간이 02시 30분이에요. 아, 02시 30분경에 대전 월평동에서 이제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불렀어요. 대전 그 월평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03시경 정도에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03시 30분경에 발견이 됐거든요. 이 여성이. 네. 그러면 3시에 도착하고 발견이 3시 30분이니까 30분 사이에 무슨 이 범행이 일어난 거죠. 네. 이 저 대리기사분도 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고요. 아들한테 먼저 연락했대요. 아, 경비원분이요? 예, 아들한테 연락해서 그 아들분이 이 여성의 아들분이 내려오고 119 부르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이분이 대리기사를 통해서 집에 대리기사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도착한 게 3시경에 거기 주차장에 세워졌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에 도착하면 완전히 차 그 파킹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까지 종료하고 그분 가시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가 아마 아파트 앞에까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운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주차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음주운전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이제 그 당시에 엄밀히 얘기하면 음주운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어쨌든 술이 많이 취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파킹해서 그럼요. 세워놓고 뭐 가는 걸 확인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저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고생 네네.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대리 한 번씩 하면 좀 더 줘요. 제가 좀 얼마라도 더 드려요. 저도.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런 부탁하면 실례일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놓고 빨리빨리 가는데 음주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운전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뻑뻑 우기면서 여기까지만 세워주고 나머지 내가 끌고 가서 집에 다 왔으니까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려주고 가시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음주운전 방조예요. 방조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저 집에까지 움직이셔도 음주운전인데 내가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좀 거절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기대, 제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대리운전비 조금 더 붙이더라도 특히 여성이거나 만취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파킹한 상태에서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그 본인의 집으로 잘 향하고 있는 데까지 요렇게 눈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예, 그래 향하는 데까지 안 봐주셔도 좋은데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여기서 저 가세요. 빨리 하나 더 받으세요. 그러고 대리기사분 생각해주는 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차 키 주고 가시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그러니까 운전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여기서부터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라고. 너 우리 집 뭐 알고 싶냐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약간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 같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술 드셨을 때도 약간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 기사분들한테 또 함부로 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들 많아요. 이거 술이라고 본인들은 변명하지만 그건 말 안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 수두룩 빡빡한데 안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데
그런 행패 부리는 습관 가진 건 본인이 잘못된 거지. 그게 술 타령하면 안 돼요. 술 핑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쓰리잡,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저 일하시고 또 몇 시간 안 자고 또 출근해요. 네. 뭐 그런 분들 많은데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서로 예의 지켜주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또 대리기사분도 절대로 정말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술 취한 사람 요 정도에서 내가 끌고 간다고 하는데 그거 놔두고 오시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그거예요. 네. 집 앞에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가세요. 내가 알아서 주차장까지 끌고 갈게요. 그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대리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여성분도 조사해 봤더니 원한 관계라든지 채무 관계 같은 거 이런 게 또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용의자가 올랐죠. 당연하죠. 네. 그 여성이 죽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일견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 대리기사잖아요. 네. 대리기사는 당연히 제1용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다가 조사 알리바이 다 깨고 난리 쳤겠죠 뭐. 뭐 동선 그 후에 동선 파악도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맞아요. 거탐도 했네요. 네, 해봤던 결과 이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CCTV가 여기 아파트에 있기는 있었죠. 근데 범행 현장에는 없었네요. 네. 아파트에 뭐 CCTV 설치돼 있었지만 살해 장소로 보이는 그 이 지상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범인 모습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했었어요. 네. 그리고 딱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 감싸는 데 쓰인 그 테이프 거기에서 쪽지문 발견됐는데 쪽지문 갖고는 아까 2001년도지 않습니까? 네. 아피스가 2010년도입니까? 이따가 뭐 보면 알겠지만 네. 아피스가 그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쪽지문 갖고는 범인 못 잡았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문이 너무 작아서 예. 쪽지문도 보면은 어느 맞아요. 형태가 어느 드러나면 괜찮은데 너무 작아서 예, 예. 이거는 신원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잡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조할 그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원 파악은 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누구 김계똥이 이거는 안 되지만 요건 가지고 있으면 자 용의자가 저기 저 정씨, 김씨, 뭐 박씨 쭉 있으면 용의자를 생기면 그 사람 지문을 찍어. 그거하고 요거 쪽지문을 대조를 해. 네. 그러니까 대조군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명 전담팀 편성했어요. 네. 동일수법 전과자 당연히 몇 명인 줄 아세요? 동일수법 전과자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인근. 예. 근데 1,500여 명. 아씨, 그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그냥 우리나라가 범죄공화국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 정말. 네. 그러니까 동일수법 그 유사 범죄 저 용의자가 한 1,500명 정도가 뜨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당일날 알리바이 깨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못 밝혀냈어요. 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네, 장기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네, 거의 8년쯤 됐을 2011년이죠. 2011년에 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네. 이때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들이 생기고 네. 있었잖아요. 이게 최초예요. 대전경찰청이 예, 최초예요. 우리나라가 저 장기 미제 사건 그 전담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막 지방청별로. 네. 근데 대전이 2011년도에 최초예요, 전국에서. 아. 제일 먼저 수사과 강력계에다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 신설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7대 미제 사건을 딱 일곱 개. 해서 네, 이 사건들은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의지를 다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년간 이어진 것 같아요. 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이제 계속 이 사건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장기 미제 사건 팀에서. 네. 그 실마리가 좀 보였나요? 그게 이제 네. 어쨌든 가장 정확한 거 과학 수사라고 할 수 하나밖에 있는 없네, 거는 뭐. 쪽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2012년만 해도 이제는 과학 수사, 특히 지문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뭐 지문이라는 걸 다
추출해내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었지만 우리가 쪽지문 같은 경우는 대조하기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눈으로 다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과학 시스템 아피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조할 수 있는 1차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몇 명 걸러냈습니까 거기서? 70명 정도 걸러낸 거예요. 79명이네요. 79명. 아, 79명이요. 그러면 이제 그 쪽지문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걸 아피스가 79명을 찍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79명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온 지문 다 떠가지고 그 쪽지문하고 대조해야지. 네. 일일이 이제 하는 거죠. 네. 이때 발견했나요? 네, 이게 경찰청, 그러니까 아피스는 또 프로그램이고요. 2012년도에 아피스가. 네,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러고 나서 몇 명을 추리게 되면 이거는 경찰청으로 가요. 맞아요. 경찰청에 가면 그 지문만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70몇 명, 79명하고 이쪽 지문하고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나왔네요. 50대 남성. 네. 지문이 일치하는 네. 김모 씨인데 쉬운 3살 먹은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용의자로 특정이 됐는데 네. 이거 아피스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 있어서요. DNA하고 저 지문 관련돼서 아피스는 경찰한테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거의 생명인가요? 수사 경찰한테 있어서는? 이거 정말 예.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신의 은총 같은 거. 맞아. 신의 은총이 제일 정확하겠다. 네. 그냥 축복이에요. 네. 어. 진짜 사실 범인들이 이제 온지문 남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쪽지문 그래도 진짜 열심히 찾아서 쪽지문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정말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쪽지문 남겨놓고 범행 완벽히 성공했다고 하는 놈들이 쪽지문 때문에 2012년도에 아피스 생기고 나서부터 사거리 검거되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패한 것도 많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유리 깨고 가면 병 깨고 가면은 남는 거 없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혹시 거기에도 파편에도 남아 있을 거 저희가 다 그러니까 그 작은 파편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지문 이제 하기 전에 상식 하나 제가 좀 질문할까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한테. 저 상식 약한데. 우리나라의 지문이 제일 먼저 시도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오래로 넘어가던데. 그럼 혹시 일제 있을 때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도에 조선총독부의 법무국 행형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국내 최초로 강갑득이라는 사람의 지문을 들어봤어요. 강갑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문 채취 당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지문 채취한 사람, 이게 강갑득이에요. 그 강갑득이는 지문하면 바로 이름이 나올 정도예요. 강갑득이 지문을 채취하고 100년이 지난 겁니다. 이게 아피스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그 이름을 들으니까 교수님 딱 강갑득이 생각나죠? 네. 예, 맞아요. 이게 1910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범인 특정됐으니까요. 네, 50대 남성 특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잡아야죠, 교수님. 잡아야죠. 이제 이거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이 50대 남성은요, 2012년 1월 28일 날 예. 그 남성의 어머니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예. 그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딱 그때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면 검거했네요. 네. 자, 이놈 이제 구속영장 당연히 신청을 했을 거고요. 네. 경찰은 이제 이거 묻힐 만한 사건 완전히 해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검거했는데 물론 범인은 당연히 기억하죠. 모른다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8년 전 2004년 그러니까 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제 이거를 재구성해 봐야 되겠죠? 네. 이 남성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 남성이 사채업하던 놈이었구나. 네. 그래서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 사채 빌려간 사람. 네,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아마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나 보다. 어떤 누군지 모르지만 돈 빌려간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막 찾고 있던 중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네, 근데 새끼 웃기는 새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때 사채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또 그 사채업도 잘 안 될 뿐더러 도박비까지도 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니까 사채하면 많이 남거든요 이놈들.
뭐 엄청난 고리의 이자로 사채하는 놈들인데 그거 충실히 하는 놈이 돈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 도박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사채하면서도 도박 빚까지 진 거네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생활이 어려웠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공공하니까 이제 강도를 생각했네. 네. 그때부터. 근데 저는 그게 한 게 어쨌든 그 뭐지 흉기에다가 다 두르고 온 거잖아요. 청태푸까지. 그러니까 강도 계획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근데 사채업 그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 찾으려고 그 아파트를 배회했었다라는 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사실 흉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모르겠어요. 전 사채업을 뭐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밤 새벽 3시에 교수님?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건 애초부터 그 인근에서 뱅뱅 돌면서 여성 상대로 강도짓 하려고 맘먹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흉기도 착실하게 저 테이프로 싸가지고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이제 운이 없이 딱 걸린 것 같고요. 이놈 얘기는 도로가에서 뭐 어떤 남성하고 얘기를 하고 차를 타는 걸 봤다고 얘기한 거 봐서는 대리 기사분하고 얘기하고 가고 이 여성 쫓아온 것 같아요, 이놈이. 벌써 술 먹은 거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여성분들이 술 드시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엄청 저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 남성 말로는 그래요. 범인 말로는 돈을 이제 아마 흉기를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저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돈만 해요. 뺏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40만 원이 든 아마 핸드백을 이제 가지고 그 자기는 그냥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저항을 하다 보니까 찔렀다. 뭐 그렇게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놈은. 그러니까 이놈 얘기는 우발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냥 돈 내놔. 그래서 돈만 주면 내가 백 들고 그냥 가방 들고 가버릴 건데 여성이 저항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공격해서 죽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얘기하는 건 나 우발적입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이거 저 이놈 그 인터뷰 왜 그 할 때 그 쓰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네. 그때 이놈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가 범행일체 시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때는 너무 괴로운 상태라 당시에 술도 많이 먹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꼭 죄를 사죄를 하고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놈이 저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놈 얘기가 이게 더 웃겨요. 핸드백에서 여자가 돈 내놔 그러니까 핸드백에서 탁 열더니 40만 원을 꺼내면서 가져가라고 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갖고 나오려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잡아 당기면서 여성이 반항을 해서 얼떨결에 죽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뭐 지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했을 때 이 여성이 어쨌든 술을 먹었을 텐데 그냥 밀쳐내는 정도로 한해서도 근데 자기 잡아당겨서 자기 넘어졌다는 거야. 네. 그래서 화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의 저항이 그 정도로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 40만 원 탁 내놔 그러니까 내놔서 그거 가지고 딱 가는데 여자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자기가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성질이 났다.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이게 말 돼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게 뺏고 뽑고 하는 과정 중에서 소리 지르거나 막 이랬을 때 이 진짜 칼을 쓰는 경우는 있어도 뒤에서 백으로 가는데 백으로 잡아가지고 화가 나서 찔렀다. 넘어졌대요. 확 잡아채서 자기가. 네. 그래서 찔러서 죽였대요. 하여튼 뭐 이 여성과 관련된 그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그런 이유로 이 여성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선처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나 계획범죄 아니라. 근데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칼 들고 간 놈이 무슨 헛소리야 무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닌 거를 또 입증하는 게 있어요. 이놈이 그 범행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이놈이 여죄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범행한 후입니다. 심지어는. 범행한 후 2주 정도 지나고 나서요. 그 도박빚에 찔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신을 쫓아다니던 채권업자가 있었나 봐요. 채권자. 네, 그 채권업자한테 칼을 휘둘러서 살인 미수로 이번엔 네,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그 여성 살해하고 난 이후에도 또
채권자한테 흉기 휘두르고 그 교도소 들어가는 바람에 이놈이 네. 집중 타겟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성 살해하고 난 네, 이후에 네, 그죠? 네. 바로 2005년부터 복역해서 2010년도에 1월 29일 날 가석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이놈이 여성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채권자한테 칼 휘둘러서 구속돼서 6년 살고 나오는 바람에 형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근데 이때 이거 봐야 되는데 유사범죄 저지른 놈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출소한 다음에 한국 법무보호공단 산하에 있는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2년 동안 건설 현장 일에 종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한번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저기 이제 나와서 징역 다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 사회 적응을 위해서 어떤 생활관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고 거기서 그렇죠. 일까지 이제 중개를 해주는 그 단체가 그 시설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2년 정도 사실 2년이 풀이거든요. 그거 풀이에요. 거기까지 네, 꼭 채우고 나온 거예요. 네, 그 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 놈이 이제 그 보니까 2004년 12월 6일 날 이제 그 여성 그 살해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이제 그 30대 여성이 고급 승용차 타고 가는 거 보고 또 그 여성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2주 후에 채권자 외에도 네, 또 있는 거예요. 범행 후 바로 다음 날도 그 이 30대 여성 따라가 가지고 여성 그 살해하려고 그 금품 갈취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요때는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서 강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차가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의 머리를 썼냐면 지 차에서 감귤 상자 가짜 박스 하나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성 뒤에 살살 따라가 가지고 왜 이제 고급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려서 집으로 가니까 네. 지 차에서 감귤 박스 된 거 하나 들고 달달 따라가 갖고 그 여성이 들어가는 주거지 딱 보고 그 앞에서 남편 이름 대면서 귤 배달 왔다. 그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봐둔 거지. 그건 이제 간단하기는 해요. 옛날에는 그 아파트 거기에 호실마다 그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우편물 같은 거. 네. 이제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여성이 들어가는 집에 딱 봐뒀다가 그 들어가자마자 요놈이 귤박스 들고 와갖고 땅땅땅 두드리면서 남편 이름 미리 봐뒀으니까 김계동 씨가 그 귤 보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문 열도록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강취하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거기서 그 여성분이 대차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그 속된 말로 이제 한 거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흉기 꺼내가지고 묶었어요. 묶고 현금 요구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고급 승용차 타시는 여성이라 일부러 타겟팅했잖아요. 이 여성이 현금 없고 오로지 신용카드만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손상됐답니다. 손상이 된 신용카드래요. 그래서 이 새끼 거기서 금품은 강취를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가 공들여서 들어왔는데 그냥은 못 가죠. 대체로 범인 새끼들 무슨 짓 했겠습니까? 성폭행이죠. 그렇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 또 그 여성분이 굉장히 격렬히 항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나쁜 놈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짓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있다가 채권자한테 칼 휘두르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런 거 등등을 봐서는 이놈은 애초부터 강도로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아까 그 범인과 변호인은 재판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건 우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핸드폰 뺏기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나도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휘두르는 과정에서 찌른 거였고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 뭐 이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네. 또 혹은 살인으로 가더라도 우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강도치사죠 교수님 이런 경우. 강도치사 엄청 강도치사도 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놈은 그러니까 죽은 것도 우발. 아예 그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안 보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네요. 살인 의도로 흉기 구입했잖아요. 네. 그리고 흉기에 의한 상처가 깊대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온 힘을 다해서 찌른 거예요. 죽으라고 찌른 거 아닙니까?
이 방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여성 한 번만 찔리면 저항 못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이 불가한 상태에서도 찔렀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봅니다. 그래서 상체의 깊이 정도도 그 판단하는데 우발이냐 계획이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조치 안 했잖아요.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거는 명백히 재판부가 볼 때는 살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서 이게 안 통하니까 다음에 주장한 건 뭐였냐면 내가 술을 먹었었다. 늘 나오지. 그때 당시 만취했었기 때문에 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예, 주장을 예. 했습니다. 재판부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 당신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네가 술 먹었다고 술 처먹었다고 그러는데 술 처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그건 네 얘기뿐이다. 네.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죠. 그쵸. 판사 얘기는. 네. 그때 자료가 없어서 당신한테 당신 진술 약 올랐겠다 이 새끼. 당신 진술에 우리가 기대서 그걸 뭐 당신이 먹은 양 주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판사 이거 저 우문현답이네 이거 완전히. 네. 이거 범인 새끼 이거 술 얘기했다가 이거 승질 났겠는데 이거. 재판부가 네가 인마 그 당시 안 잡혔는데 술 네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인정 못해 인마. 그 얘기네. 되게 약 올랐겠다 이 새끼. 에이씨. 이거 보니까 1심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주치적으로 판단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인마 술 처먹었다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40대 여성 차량 목격한 다음에 뱅뱅 돌면서 배회하면서 감시하고 있다가 미행해서 그 범행한 거 이거 근데 완전 당신이 그러면 개껌이야. 술이 그만큼 취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네. 그러네. 그렇죠. 네. 계속 미행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당신 분명히 8년 전 사건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해서 우리한테 진술했다. 그러니까 범죄 당시에 아주 완벽하게 맨정신이었네. 그러니까, 심신미약 씨부리지 말라는 얘기네. 뒤에서 잡아당긴 것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는 놈이 술 취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맥히지. 네. 딱 걸렸네 이 새끼. 그러니까 당신 신심이야기를 할 수 없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데 있어서 불가능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네. 서로 술을 먹었어도 그 정도 취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 심신미약 아니야 이 새끼야. 헛소리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시원하네 아주 이거. 네. 그 얘기를 그거 맞네. 판사 진짜 제대로 맞네요. 네. 그 뒤로 낚아채하고 엎어지는 바람에 죽였다고 네가 상세히 8년 전 사건을 진술을 하는데 술 취했다는 얘기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소리네. 네. 깔끔하네 그거. 자, 처음에는 우발이었다가 그거 안 먹히고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하는데 이번엔 뭘 주장하느냐? 이번에 그럼 전 이번 자수한 거 아닙니까? 자백한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자수했다고? 네, 이건 봐주셔야죠. 앞에 두 두 개 못 봐주면 이거라도 봐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심 재판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자수를 할 수 있느냐? 당신 범행이 경찰에서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범행 그 검거된 과정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자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 집 앞에서 걸어 나오는 거 경찰이 발견해 가지고 한 건데 무슨 자수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법이 자수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자신의 범죄를 회호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피고인이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를 근거로 우리가 참작해 주는 건데 너 8년 지나서 지문 감식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미 저 인적사항 다 도출돼 가지고 노력 비용 다 들었다. 그리고 범죄 사실 실토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오리발 내밀는데 이게 회호와 반성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취지를 한 거죠. 이거 그냥 이 판사님은 아주 그냥 야무지네. 그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강도 살인 범행에 대해서 자수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감경 사유로 삼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대체로 왜 김대호인가요? 그 한강 몸통 살인 사건이 장대호.
장대호 같은 경우도 인적사항이 도출이 됐잖아요. 네. 됐는데 서울청으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해놓고는 결국 지발로 겨들어와서 검거는 됐어요. 경찰이 추적 중인데 인적사항 파악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식적인 요건은 자수 맞지만 인적사항이 이미 다 드러나고 경찰이 추적 중에 있을 때 겨들어온 거는 자수로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자수로 그 인정을 판사가 안 해준 겁니다. 8년 동안 안 잡혀서 국가가 노력하고 비용 다 들렸고. 맞아. 그다음에 무슨 반성하거나 자기가 그런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너무 왜 자수를 주장하냐 이거죠. 맞아요. 아주 그 이 판사님 아주 좀 똑소리 나는 이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이 새끼 1심 같죠?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뭐 국가 예산을 모두 다 쓰겠다라는 건지. 이 새끼 국민참여재판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어떤 의미로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했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 주장하려고 그랬나? 네. 하여튼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열렸는데 배심원 이제 이거 7분이 하는 걸로 했네요. 네. 7분. 그래서 6명 같은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는 전부 강도 살인에 대해서 유죄를 냈고요. 그 배심원 1명은 강도 살인죄는 무죄고 다만 아마 강도치사죄를 7명 중에 1명이 강도살인이 아니고 강도치사로 본 거네요. 네. 이건 강도살인하고 강도치사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강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 강도 목적으로 그 하다가 본의 아니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가 없는 거예요. 강도치사죄는. 네. 그 경우는 형이 현저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놈 입장에서 강도치사죄로 받으면 논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배심원 7명 중에 한 분은 강도치사죄로 받네요. 네, 그렇지만 6명은 강도살인으로 본 거고요. 네, 그래서 또 그 형량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무기징역. 무기징역. 네, 배심원 2명이 징역 20년. 그리고 배심원 1명이 징역 15년.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최하가 15년이네 이놈은. 네. 배심원 중에. 근데 이제 이 중에 배심원 4명이 무기징역이니까 다수네요. 네. 다수고 이름이 죄명이 하나 더 있죠. 네, 성폭행 아마. 성폭력 범죄 네.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도강간죄가 있네요. 흉기들이 대고 강도하고 강간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마 아파트. 아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다수가 배심원 4명이 무기징역 때리라고 한 거고, 그럼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1심 재판부에서는 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4명이 주장했던 네. 무기징역인데 이렇게 얘기했네. 범행 동기가 특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네.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복수를 위한 총구입 활동을 마련하려고 30대 여성을 또 절도하고 성폭행 시도하고 또 2주 후에는 채권자 살인 미수까지 했다. 네. 이 새끼 이건 무기징역 때리고 남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범죄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그러네요, 정도로 이게. 강도 살인을 한 후에 그 다음 날 또 들어가서 그 30대 여성을 아파트에서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었고. 특수강도 강간 네. 미수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주변에 그 채권자나 자기한테 해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를 실제로 2주 후에 네. 살인 미수했잖아요. 미수해서 6년까지 징역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 내가 볼 땐 굉장히 나쁜 놈이고. 네. 이게 보니까 총을 구입하겠다. 이 새끼 총 구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 네. 네. 30대 여성 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귤 보냈다고 그 침입해가지고는 협박해서 그 하다가 그 카드가 고장 나갖고 이제 이제 강간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새끼 이거 정말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범 위험성도 상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2심이 진행이 됐고 또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니 1심에서 무기징역에다가 신상정보 공개 10년 하고요. 네. 전자장치 부착 20년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기징역, 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까지 이제 1심에서 받았어요? 2심 갔죠?
이 새끼 당연히 항소해가지고 의심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에이씨. 왜 감형된 겁니까? 2심에서. 일단은 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를 참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복역한 후에 그 건설 현장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네, 그걸 성실히 종사했다.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좀 아니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놈이 사기를 당했다는 뜻인가? 이게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아마 건설 현장에서 토목 공사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가족들하고 좀 잘 살았는데 40대에 직장 그만두고 아마 사채업 그리고 아까 건강식품 유통업 뭐 이런 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손실이 좀 커지니까 도박에 또 손을 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박으로 인해서 또 사기도 당하고. 아,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네. 네. 경제적 어려움이 지가 사기 피해자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사채 아까 자기를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아마 그 자기를 사기쳤던 고향 선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선배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아마 흉기를 구입하고 다녔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걸 참작한다라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징역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확정됐죠, 이거 대법원에서? 네, 교수님 확정이 됐습니다. 상고도 가긴 갔나 봐요. 그리고 가족들도 탄원서 제출하고 범행도 자백.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막 이 핑계 저 핑계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범행 전부 자백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친척들이 또 동료 친척들이 탄원서 제출해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네요. 결국은 얘가 사람 이거 범행을 한 거 이거는 다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네. 또 자기를 나쁜 세계로 이끌었던 고향 선배들이라든지 사기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한 복수 때문에 흉기를 준비하고 다니다가 그게 다른 방향으로 쓰였다 이 얘기예요. 네. 에이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다가 뭐 수영 생활을 좀 성실히 해서 가석방으로 나온 것들, 뭐 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들도 참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다음 날 범행을 또 하고 그러면 사람을 거듭거듭해서 해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도 무기징역을 줘도 시원찮은데 그 다음 날 그 30대 여성 집에 가고 성폭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 칼 휘둘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죄가 3개나 되는데 이거를 참작해가지고 무기 받은 놈을 20년으로 감형시켜주는 거는 그렇게 제 생각은 맞득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1심 재판부에서 했던 논거들은 저는 밝혔던 그건 정말 속 시원했었어요. 아, 그거는 1심이 아주 시원했어요. 네. 재판 과정에 그 1심 판사가 한 거 정말 그때 시원하네요. 네. 응?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술 쳐드시고 네. 응? 그다음에 자백도 이건 자수도 아니다라고 했던 이 1심 재판부는 그래도 저는 엄청 시원했어요. 2심에 가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약간 오늘 뭐 이 사건은 과학수사잖아요. 네. 과학수사 중에서 쪽지문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죠. 예, 이 쪽지문이 이렇게 예, 효과를 발하고 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김윤희 프로파일가 쪽지문하고 신의 은촉. 신의 은촉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예. 오늘 과학수사는 그냥 뒷맛은 약간 그런데 또 한편 시원하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8년 전에 미제 사건으로 풀릴 뻔했던 사건이 과학 수사로 밝혀졌고요. 또 그 범인이 잡히면서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건들도 밝혀지고 범인이 또 확정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사건은 저희가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 희생되신 그 승용차에 살해되신 40대 여성분 유가족들 지금이라도 한을 풀 수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 여성분의 어떤 그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네.
정말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